안녕하세요. 인꾼스토리입니다. 예, 오늘은 좀 다른 내용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첫사랑인데요. 영화를 최근에 좀 몇 편 봤는데 좀 생각하는 부분하고 좀 느낀 점이 있어서 좀 연관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첫사랑 다 있죠? 그리고 기억합니다. 비 오는 날 커피를 마시면서 뭐 음악을 듣거나 또는 어떤 힘든 일이 있거나 인생에 괴롭고 아니면 외롭거나 그녀 또는 그를 떠올립니다. 그 사람을 보면 마음이 설레고 내 마음을 안 받아줘서 마음이 아프고 누군가와 있는 것을 보면 질투가 나고 좋아하는지 몰라서 가슴 저립니다. 남자의 사랑은 인생의 일부고 여자의 사랑은 인생의 전부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첫사랑을 못 잊는다는 표현을 많이 하고요.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인생의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도 본인의 가족보다도 본인의 지인들보다도 예전 수십 년 전에 그 달달했던 애절했던 첫사랑의 상대를 떠올리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보고 싶고 울고 싶고 뭐 만나고 싶다. 폭풍처럼 찾아왔다가 갑자기 우리를 어른으로 성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첫사랑. 첫사랑이 기억에 남고 애절하고 신비로운 것은 영원하리라 믿기 때문이다. 뭐 이런 정신분석학적 표현도 많습니다. 남자는 첫사랑을 가슴에 묻고 여자는 첫사랑을 기억에 묻는다. 좋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첫사랑을 못 잊을까? 이게 과학적으로는 초도 효과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처음이라서 그렇다는 건데요. 처음 입력된 어떠한 정보는 다른 정보보다 강하게 기억에 남는다. 이게 이제 모든 생명에 거의 공통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왜 오리 아시죠? 오리? 태어나서 처음 본 상대를 부모로 인식합니다. 또는 부모까지는 아니래도 나를 지켜줄 그런 대상으로 인식하죠. 그만큼 첫 경험은 강렬하고요.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그리고 처음은 또 나름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렇게 처음 함께 한 감정이 이제 굉장히 강렬하고 미완성이라서 더욱 흥미롭고 아름답죠. 여기에 또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이카르닉 효과. 마치지 못한 어떤 일은 완성된 과제보다 강하게 기억에 남는다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보통 만남이 이제 어지간하면 이별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에 빠진 날부터 고통도 시작되게 됩니다. 이루지 못한 첫사랑이 끝나지 않은 어떤 드라마처럼 인생에서 이 기억에서 쉽게 지워지지가 않죠. 사실 인간의 뇌는 매우 불완전합니다. 과거를 회상할 때 보면은 실제 있었던 일과 다르게 과거를 마음대로 편집하고 그리고 미래를 상상할 때는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실제보다 아름답게 기억하고 미래를 실제보다 완벽하게 상상하는 그게 이제 인간의 본성이죠. 그래서 헤어진 사랑은 더욱 애달프고 못 이룬 사랑은 더욱 아쉽고 그립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상상으로 그려진 첫사랑은 실제와 대비해 보면은 이제 환상 그 자체죠. 인간의 뇌는 항상 이렇습니다. 과거와 미래는 현재 기분에 영향을 받게 되죠. 현재 상황도 더해서요. 그래서 기쁠 때 과거가 행복하게 보이고 슬플 때는 미래가 불행하게 보입니다. 좋은 추억을 떠올리면 상대가 그립고 나쁜 추억을 떠올리면 상대가 아주 밉습니다. 일종의 선글라스, 색안경으로 본 첫사랑의 착각의 요소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같이 떠올린다고 하는데 왜 남자가 이 첫사랑을 더 잊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가? 보통 남자가 이제 감정 능력이 결여됐다고 또는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죠. 여자는 상대적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먼저 느끼고 남자는 그 감정을 이제 이성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남자는 감정을 다루는 것에 서투니까 서투른 사랑이 완결되지 못해 더욱 기억에 오래 남는 그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남자는 사랑보다 성공을 더 추구하는데 남자에게 사랑은 가치 추구의 일부이고 여자에게 사랑은 의미를 건 전부이다. 사실 요즘 시절에는 잘 안 맞는 내용인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예전까지는 어느 정도 시대 이전까지는 좀 비슷한 맥락으로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현재의 가장 중요한 점 또는 쾌락에 잘 빠지고요. 여자는 현재의 감정에 충실하다. 그래서 남자에게 사랑은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고 여자에게 사랑은 아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바로 여기에서 남녀의 첫사랑에 관한 미스가 일어난다.
이런 심리학적인 내용도 많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내용을 길게 하려는 게 아니고요. 뭐 말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요.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첫사랑 또는 사랑에 관한 영화 이야기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 영화를 좀 좋아해요. 기본적으로는 제 이야기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책을 좀 많이 본 편이기도 하고 형태를 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책, 만화책, 소설책, 뭐 영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내용을 보게 됐는데 유난히 또 기억에 남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첫사랑 또는 사랑이라는 테마를 생각해 보니까 이 두 편의 영화가 좀 떠올라서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화는 아마 아시는 분 많을 거예요. 연인. 이 양가위가 주연한 영화인데 조금 야합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그 말에 좀 혹해서 빌려봤었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심오한 인생이 들어있어서 지금도 좀 여운이 있고 깊이가 있다는 그런 기억을 갖고 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한 가난한 10대의 프랑스 소녀가 있어요. 집이 어려우니까 이제 부유한 남자를 꼬십니다. 이제 집안에서 사실 좀 본의 아니게 좀 민게 있죠. 그래서 처음으로 어떤 육체적 쾌락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불우한 가정 환경과 자신에 대한 혐오가 더해갈수록 이 소녀가 점점 더 욕망에 빠져들어요. 그리고 아마도 좀 시각적인 효과를 의도했겠지만 아주 격정적인 관능적인 부분에 몰입하게 됩니다. 영화에서는 계속 이 소녀를 통해서 그리고 주인공들을 통해서 이게 욕정일 뿐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부정을 하지만요. 어쨌든 간에 평생 잊을 수 없는 운명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욕망으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세계의 로맨스 마르그리트 듀라스 소설을 영화한 연인입니다. 영상미가 있고요. 여운이 깊습니다. 차가운 밤 바다 한가운데서 지금까지 부정하던 그것들이 사랑이었음을 알았을 때 좀 감정이 매우 격해졌죠. 이 주인공 양가희와 제인 마치 이제 여자를 위한 로맨스 영화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양가희는 보통 좀 아주 극화풍 그리고 좀 코믹한 중국 홍콩 영화에나 많이 나오는 그런 배우인 줄 알았는데 연기력이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었나 놀랬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영화 내용도 좀 많이 알려졌지만 포스터가 더 유명합니다. 아마 보시는 순간 아실 거예요. 이 영화를 이제 제 나름 젊을 때 봤었는데 한 25년 이상 지나서 우연히 다시 보니까 그런데 그때의 그 기억 속의 영화가 아닌 것을 좀 느꼈어요. 이제는 어느새 저도 나이가 좀 들어버린 뜨거운 사랑, 가슴 아픈 이별, 그리고 세상의 무서움, 냉혹함 이런 걸 좀 겪어본 나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자들보다는 이제 여성을 위한 영화로 더 맞지 않는가 이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영화는 이제 한 여성 작가의 회상으로 시작됩니다. 나이를 많이 먹은 이 작가의 소녀 시절, 한 15살 시절의 이야기인데요. 배경이 이제 베트남, 당시 프랑스 식민지 시대의 베트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낡은 구두와 서투르게 칠한 붉은 립스틱, 당시에는 남자만 쓰는 모자를 쓰고 있는 백인 소녀. 이 소녀는 방학이 끝나서 이제 집에서 사이공의 기숙학교로 돌아가는 이 길이었습니다. 소녀의 가족 구성이 암울해요. 아주 우울증 걸린 엄마와 폭군 성향의 오빠, 그리고 여린 마음을 가진 약하디 약한 남동생인데 결과적으로 집안에 활기가 없습니다. 기숙학교로 돌아가는 이 배위 난간에 기대어 있는 소녀, 이 소녀를 주시하던 한 중국인 남자, 서투르고 어색하게 그녀에게 말을 겁니다. 흰색 양복을 잘 차려입은 중국 사람인데 보유하고 있는 차도 아주 멋지고요. 돈이 많아 보여요. 좀 부유한 냄새가 나죠. 이 남자가 이제 소녀에게 기숙학교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하고 소녀는 이 내용을 수락합니다. 당시 시대상을 보면은 원래는 백인이 좀 대접받고 동양인이 무시받는 그런 시절이잖아요. 그런데 영화에서는 반대로 백인 소녀는 가난하고 중국인 남자는 아주 부유한 그런 설정으로 나옵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했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모를 소녀의 눈빛, 슬쩍 나이를 올려서 17살이라고 말하는 소녀와 32살의 중국인 남자. 기숙학교로 가는 차 안의 분위기가 굉장히 어색하면서 멜랑콜리합니다. 소녀가 이제 대답은 잘하는데 무심하게 창밖만 바라보는 장면이 이어지고요. 남자는 어떻게든 소녀의 환심을 사고 싶어서 안절부절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비유하자면은 연애나 뭐 그런 것보다는 썸을 탄다는 그런 느낌? 덜컹거리는 차 안에서 남자가 소녀의 손을 잡는데 영화에서 아주 로맨틱하게 표현이 돼요. 그리고 이제 나이 차이가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성의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근데 당시 기준으로는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좀 에로 영화의 싸구려틱한 느낌도 없잖아 있는데 어쨌든 이 중국인 남자의 감정이 소녀에게 전해지는 데는 성공한 듯합니다. 아슬아슬한 순간 이게 지나가고 이제 소녀가 기숙학교로 돌아가요. 남자 양가휘에 아쉬워하는 모습. 그러던 어느 날 기숙학교 앞에 세워진 이 남자의 차가 보입니다. 그 소녀가 보통이 아니에요. 이제 밀당의 고수예요.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그래서 영화를 보면은 남자의 차로 다가가서 망설임 없이 창문에 키스를 합니다. 그리고 도망가요. 차 안에 있던 남자의 애간장이 녹죠. 이 남자가 좀 순진한 스타일로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남자가 기숙학교 앞으로 찾아온 어느 날 소녀는 남자를 따라서 이 어떤 거리에 남자의 집으로 갑니다. 여기는 남자의 이제 집이 아니라 이 소녀를 위한 이 여자를 위한 집이죠. 낯선 남자와의 잠자리 그리고 어떤 자기만의 일탈된 공간을 원하는 이 소녀 그리고 소녀를 사랑하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이 남자. 소녀가 어려서 망설이는 남자를 이제 대담하게 유혹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이어지면서 영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나이답지 않게 아주 조숙하고 감정을 전혀 내비치지 않는 소녀. 그런 소녀에 대한 감정이 커져서 안절부절하면서 계속 확인을 하고 싶은 남자. 이게 원래 이제 좀 사귀는 사람 사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더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더 약자가 되는. 예, 그게 여기서도 반복이 돼요. 이 잠자리 말고는 무심한 이 소녀에게 남자가 점점 더 빠져들고요. 더 목을 매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가난하고 음울한 자신의 집 구성에 이제는 수치심마저 사라졌다면서 그냥 현재의 최선을 다할 뿐이라는 이 소녀의 담담한 멘트. 이 남자에 대한 감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누르고 단순한 욕망, 그리고 생활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거를 좀 생각하는 소녀가 근데 혼자 있을 때는 좀 눈물을 보이는 그런 장면이 약간 좀 애잔한 그런 내용으로 옵니다. 그렇게 둘은 서로에게 알게 모르게 빠져들면서 계속 사랑을 거듭해가죠. 그리고 이제 소녀는 영화 초반에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내용으로 나왔던 이제 모자도 안 쓰고 남자를 만나러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마음을 어느 정도 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녀도 점점 이 남자에게 빠져들어 가는데 소녀만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남자는 이제 좀 있는 집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약간 정략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사람이 있는데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그런 여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당시에는 이제 프랑스가 좀 점령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니까 백인과 동양인의 결혼이 사회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둘은 서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제는 멈출 수 없는 이제 그런 좀 사랑의 감정이 커져가는 거죠. 다만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덤덤한 행동이 이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축제 기간에 집으로 잠시 돌아온 소녀에게 가족들은 이 중국인 남자 양가위의 존재를 추궁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냥 부자 친구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소녀의 가족과 이제 남자가 식사 자리를 가지는 이 장면이 이제 긴장감이 고양돼요. 소녀의 가족들이 이제 남자를 무시하고 돈줄로만 여기는 이제 그런 멘트들이 대사들이 이어가고요. 소녀 또한 이제 이런 집안의 진절머리가 나서 자기도 이 남자를 그렇게 대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서 남자가 이제 상처를 받고요. 그동안 좀 많이 참았잖아요. 감정이 폭발하고 말아요. 그래서 소녀와 둘이 되자마자 소녀를 아주 거칠게 대하고 좀 세게 얘기하고 자신의 서운함을 표현하는데 소녀가 이제 마음이 많이 굳어졌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사이다. 이렇게 담담하게 하면서 오히려 더 뻔뻔하게 돈까지 요구합니다. 이 남자가 주는 돈을 받은 소녀의 엄마. 이제 남자와 소녀의 이 관계를 묵인해 주고요. 심지어 학교까지 찾아가서 소녀가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게 해줘요. 영화에서는 굉장히 좀 드라이하게 표현했는데 제 가난 그리고 이 가난이 만들어내는 이 가족 간의 유대감이 무너지는 이런 내용이 참 무섭다는 생각도 듭니다. 남자는 엄마의 반지까지 소녀에게 주고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 소녀와의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지만 이 아버지의 격렬한 반대
소녀의 너무나도 무심함에 이제 무너집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소녀에게 깊은 슬픔을 느끼고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좋아하는 감정을 놓지 못하는 이 남자. 근데 이제 이 소녀의 가족이 계속 이 소녀를 괴롭히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 큰오빠가 아편에 빠졌거든요. 그리고 소녀를 어디 사람이 없어서 중국인과 사귀느냐. 그리고 폭행까지 해요. 이제 마구 때리죠. 결국 이 남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이 큰오빠의 아편빚을 갚아준 다음에 이 엄마가 큰오빠를 프랑스로 보내버리는 약간의 작은 갈등이 해소되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남자가 본인 아버지의 뜻을 꺾지 못해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돼요. 그 결혼식 전날에 남자는 슬픔을 이기려 이제 아편에 취해서 망가져가고 소녀는 그에게 이제 결혼식 후에 예전에 둘이 만나던 집에서 마지막으로 만나자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남자의 결혼식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는 소녀. 남자는 소녀를 발견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소녀는 이 집에서 남자를 기다리지만 그러나 남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남자의 물질적인 도움으로 소녀의 가족들은 프랑스로 이사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녀가 떠나는 날 배 위에서 항구를 바라보는 소녀의 눈에 저쪽 구석에 숨은 듯 서 있는 그의 차가 보입니다. 그렇게 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소녀가 탄 배가 떠나갈 때까지 서로 바라보기만 하죠. 그러다가 밤이 되고 배 안에 어디선가 들려오는 음악 소리에 마침내 소녀의 감정이 폭발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소녀는 어른이 되었고요. 몇 번의 결혼과 이혼을 하면서 나이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자에게서 전화가 오죠. 예전처럼 아직도 당신을 사랑하고 영원히 당신을 사랑할 것이고 죽는 순간까지 당신을 사랑할 것이라고. 이 마지막 회상씬이 상당히 절절한 고백으로 나오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저린 애달픈 내용들이 이어져요. 양가 휘의 아주 섬세한 감정 연기가 돋보였고요. 비록 이제 비극에 가까운 내용으로 끝났지만 절절한 사랑을 받는 소녀가 좀 부러울 수 있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녀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좀 어렵고 때로는 무서운 이제 그런 저도 그런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이때 누군가가 나를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좋아해 준다. 그 자체로 행복한 내용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여러 가지 다른 뭐 안 좋은 내용에 좀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요. 첫사랑 하면 생각나는 영화 연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영화 한 편 더. 아마 이 영화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는 한 5번인가 본 것 같은데 볼 때마다 재밌었습니다. 영화 제목은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다나베 세이코의 단편 소설이죠. 동명의 조제와 호랑이와 물고기들. 이걸 원작으로 한 유명 감독 이누도 이신의 멜로 영화입니다. 장애를 가진 여성과 그녀를 바라보는 한 남성의 러브 스토리가 이 영화의 중심 내용이죠. 국내에서는 지난 2004년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상영이 됐는데 굉장히 호평을 입었어요. 그래서 소규모 개봉을 했고요. 해를 넘겨서 이제 다음 해까지 장기 상영을 했습니다. 수입사가 이제 스폰지라는 회사였는데 이게 워낙 잘 팔리니까 영화사 이름을 조제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정도로 히트를 친 영화죠. 한국인이 좋아하는 일본 영화 순위에서도 매우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영화에서 이제 조제로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원래 이름은 쿠미코인데 이 조제라는 이름은 이 쿠미코가 좀 많이 읽던 탐독하던 프랑스와즈 사강의 소설 한 달 후 1년 후의 주인공 이름입니다. 소설 속 조제는 외로움과 이별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제 마음이 강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결국 쿠미코의 행동은 자신의 선택과 무관하게 이제 불편한 몸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했던 이런 가혹한 현실을 부정하고 아니면 극복하고 결국 자신의 선택으로 새롭게 만들고자 한 새로운 정체성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에 호랑이가 나오죠. 이 호랑이가 조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동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이제 남자친구가 생기면 꼭 보고 싶었던 그런 동물이기도 하죠. 다시 말해서 장애인인 자신 혼자서는 두렵지만 언젠가 자신과 함께 해주는 어떤 연인이 있다면 지금 자신을 좀 맡고 있는 이 좁은 집을 나가서 한번 실제로 대해보고 싶은 현실 속의 세상을 뜻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남자 주인공 치네오가 떠난 이후에도 호랑이를 보고 온 그녀, 혼자 본 거죠.
이제 씩씩하게 전기 휠체어를 타고 장을 보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떤 현실 극복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이 물고기는 조제 자신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심해에서 아무도 모르게 살아가는 물고기처럼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좁고 어두운 집, 그 중에서도 좁디 좁은 이불장 안에서 오로지 책만 읽으면서 살아가던 이 조제 자신을 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이 여행하다가 이제 숙소에서 이제 남자 주인공 친해오한테 깊고 깊은 바닷속, 난 그곳에서 헤엄쳐 올라온 존재다. 너랑 세상에서 제일 야한 짓을 하려고 말이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언젠가 네가 없어지고 난 혼자서 바다 밑을 떼굴떼굴 굴러다니게 될 거다. 뭐 그래도 괜찮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기억에 있습니다. 조제는 이전부터 이 춘혜오와의 추억을 가지고 다시 혼자서 덤덤하게 살아가야 된 운명이란 걸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던 거죠. 좀 기억나는 대사가 있습니다. 가란다고 진짜로 갈 놈이라면 얼른 가버려. 인생에도 대입해서 새겨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줄거리를 보면은요, 이제 남자 주인공 춘혜오, 심야의 이 마자 게임 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입니다. 잘생겼어요. 인기 만점이죠. 최근 그곳에 이제 가장 큰 이야기의 화제가 밤마다 유모차를 끌고 산책하는 어떤 할머니의 스토리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춘혜오가 듣게 되는데 그 안에는 어떤 큰 돈이나 마약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수군대는 손님들한테 한 번씩 웃어주고 말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새벽에 춘혜오가 언덕길을 달려서 내려오는 유모차와 마주치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 안에는 한 소녀가 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춘혜오와 조제의 첫 만남이죠. 알고 보니까 할머니가 이 다리가 불편하니까 손녀가 걷지 못하잖아요. 유모차로 산책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춘혜오가 이제 여기에 좀 개입하게 된 거죠. 집안에서만 지내지만 그리고 방구석에 여기저기서 좀 주워온 그런 책들만을 보고 있지만 음식 솜씨가 좋고 나름대로 강단이 있는 이 조제와 춘혜오는 친구가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춘혜오한테는 사랑이라고 하긴 애매하지만 썸을 타는 것 이상인 이제 대학생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웬일인지 이 별나고 특별해 보이는 조제에게 끌리는 이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조금씩 서로에게 가까워지면서 호감을 나타내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이 영화를 본 게 이 여자친구 카나에 이게 우에노 주리라는 배우인데 제가 이 배우를 좋아했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이제 영화 좀 감상이 이렇게까지 오래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계속 보면은 조제를 이제 애정하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에 아무런 도움이 못 되는 망가진 물건이다. 이렇게 아주 모욕을 주는 할머니. 이 할머니를 설득해서 춘혜오가 이제 장애인을 위한 복지 사업의 혜택을 이제 받게 해주는 이제 그런 장면이 이제 이어져요. 남자 주인공 춘혜오가 잘생기고 매너 좋고 뭐 상은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딱히 싫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춘혜오와 조제가 이제 서로를 향한 좀 마음이 조금씩 불타오르는데 우연찮게 이 조제가 이 카나에 우에노 주리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춘혜오가 자신과 있었던 둘만의 일들을 여자친구 카나에한테 아주 자잘한 걸까지 시시콜콜 이야기했다. 떠벌렸다. 이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되죠. 그래서 열릴 뻔했던 춘혜오를 향한 마음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이를 보고 있던 조제의 할머니 역시 이런 조제를 보면서 춘혜오에게 이제 조제는 너와 다른 삶을 사는 아이니까 이제는 찾아오지 마라. 괜히 함부로 정을 줬다가 더 큰 상처를 주지 마라. 이렇게 좀 매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춘혜오와 조제는 상당 기간 단절되어 지내게 되죠. 이후 비교적 좀 잘 지내고 좀 무덤덤하게 지내던 춘혜오. 그런데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 자리에서 자신의 과의 후배로 들어온 신입생이 이제 조제 할머니가 주워온 교과서, 뭐 성인 잡지, 뭐 이런 주인인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주웠거나 샀겠죠? 이걸 보고 감정이 격해져요. 그래서 춘혜오가 술김에 이제 웃다가 그 후배를 때려요. 막 두들겨 펴면서 왜 내가 다 잊어가고 있었는데 내 앞에 나타났냐 이렇게 외칩니다. 후배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선배한테 혼났죠. 그런데 그래도 힘겹게 조제를 잊어가고 있었는데 이제 춘혜오가
조제의 집을 시공해준 이 건설업체에 이제 취직, 면접을 보러 가게 됩니다. 이제 졸업반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할머니가, 그 조제의 할머니가 얼마 전 사망한 것을 우연히 알게 됩니다. 혼자서 이제 장애가 있으니까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황급히 조제를 찾아가게 됐는데 여전히 자신에게 거리를 두려하는 조제를 두고 그녀의 집을 이제 나서는 쓸쓸한 뒷모습이 보입니다. 그때 조제가 춘우의 등을 치면서 돌아가라고 해서 정말로 돌아가 버릴 녀석이라면 돌아가 버려. 아까 처음에 얘기한 그 내용을 이제 대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울죠. 춘혜호는 이제 마침내 조제의 진심을 깨닫고 그녀를 이제 안게 되고 사귀게 됩니다. 이후 연인이 된 두 사람은 행복한 생활을 시작하는데 조제가 보고 싶어 하던 무서운 호랑이를 보러 동물원을 찾아가고 그렇게 1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춘혜호는 마침내 미래를 계획하죠. 조제를 부모님에게 소개할 생각으로 동생과 상의한 후에 조제와 함께 가족 행사에 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던 와중에 아주 우연찮게요. 예전 자신과 헤어지고 대학 공부 대신에 길거리 행사를 뛰면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지내는 예전 연인 카나에와 재회하게 됩니다. 마음이 싱숭생숭하죠. 하지만 털고 일어나서 이제 조제와 여행길에 오르는 춘혜호. 그런데 원래 가기로 했던 물고기 수족관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볼 수 없게 되고 계획이 틀어지니까 조제가 이제 계속 짜증을 내요. 그리고 사소한 문제들로 마찰이 일어납니다. 춘혜호의 감정에 좀 균열이 일어나는 모습들이 계속 연달아 비춰져요. 그리고 춘혜호가 좀 차마 조제에게 말을 하지 않았는데 조제를 가족들에게 소개하려 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계획도 생각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조제가 이제 장애가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떤 눈길로 보는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이런 변해가는 춘혜호의 마음을 감지했습니다. 그러자 조제가 이제 갑자기 여행의 행선지를 바꿔서 바다를 보러 가자고 제안하고 두 사람은 물고기 조명 배경에 이제 숙소에서 이제 사랑을 나누는 등의 많은 추억을 남기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고도 몇 달을 더 함께 하는데 결국엔 헤어지게 되죠. 좀 재미있는 장면들이 있어요. 이 이별의 끝으로 조제의 집을 나오는 춘혜호한테 조제가 이제 내가 없으니까 잘 봐라 그러면서 19금 잡지를 선물합니다. 좀 유쾌하죠? 생각보다 밝은 분위기에서 담백하게 끝나는 그런 모습을 연출해 주는데 그때 춘혜호가 나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별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아니 그러나 사실은 한 가지뿐이다. 내가 도망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독백을 하면서 근데 조제와 이별했는데 바로 집 앞에 그 예전 연인 카나에가 기다리고 있다가 둘이 함께 내려오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좀 나쁜 놈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근데 이때 춘혜호가 갑자기 주저앉아서 아주 좀 서럽게 폭풍 오열하는 이런 장면이 있는데 이 영화의 좀 나름 클라이맥스, 백미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헤어져도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아마도 조제는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춘혜호의 독백이 이어지면서 혼자서 씩씩하게 전동 휠체어를 타면서 장을 봐오고 생선을 구워 먹고 계속 담담하게 살아가는 조제의 모습이 비춰지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영화가 이제 사실 내용은 다 알잖아요. 한두 번 보면은. 근데 계속 보게 되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이 볼 때마다 해석이 달라지는 부분 그리고 감정의 변화가 있는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춘혜호가 조제를 버리고 떠난 아주 나쁜 남자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사람들도 그냥 보통의 평범한 사랑을 하는 젊은이였구나 이런 생각. 그리고 한참 지나서 또 보니까 이제는 누가 누구를 버린 나쁜 놈도 아니고 그냥 아주 평범한 사랑 그렇게 좀 일반화가 됐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춘혜호가 어쨌든 간에 조제와 헤어지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헤어짐의 이유가 장애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춘혜호의 입장에서 이 여자 조제가 매력 있는 여성이라는 겁니다. 남자에게 있어서 성적 매력이 넘치는 아주 매력 있는 여자 조제와 사귀었다가 그냥 그게 끝난 거예요. 사랑의 유통기한이 지나서 이제 헤어지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이 영화를 바라보는 관객이 이 영화의 포커스를 여자의 장애로 볼 것인가 아니면 두 사람의 사랑으로 볼 것인가 이거를 선택하라는 약간의 그런 택일의 문제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실 이 츠네오라는 남자가 굉장히 잘생기고 핸섬하고 좀 매너가 좋지만 그렇게 뭐 일방적으로 착한 사람은 아니에요. 장애가 있는 연인을 무조건적으로 도와주는 천사표, 뭐 착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애인은 있지만 조제가 마음에 좀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조제를 만나기 전에 츠네오는 애인도 있고 섹스 파트너도 있고 그러니까 완전 바람둥이였습니다. 그런데 조제에게 사랑에 빠진 후에는 이 여자에게 매진을 하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 사람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조제를 배려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여자를 좋아서 만난 거죠. 그리고 사실 조제가 매력 만점이에요. 처음 첫인상은 할머니 유모차에 꽁꽁 쌓여서 얼굴조차 보여지지 않은 아주 약해 보이는 세상의 부정한 무능력자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아주 호기롭고 당돌하고 그리고 현명한 그런 여자였습니다. 할머니가 주워온 책들을 모조리 읽어버리고 외워버려서 온갖 지식들을 깨고 있는 똑똑한 사람이고요. 높은 나무 의자에 올라가서 생선을 구우면서 만난 요리를 별거 아닌 재료들로 해내는 신기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보통은 자신의 장애를 어떻게든 숨기고 싶잖아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땅바닥에 다이빙하면서 쿵 이렇게 앉아서 기어가는 장면들도 처음에는 좀 낯설었는데 뒤로 가니까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제가 자신의 마음에 들어온 츠네오가 어떠한 착한 마음으로 그녀에 대한 동정으로 다가간 게 아니라 그냥 그녀를 갖고 싶어서 계속 생각나는 사람이고 함께 있고 싶어서 이렇게 만났다는 거죠. 이거를 계속 강조하고 싶은 작가 그리고 감독의 좀 가치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남자 주인공 츠네오가 그저 착한 사람도 아니죠. 만약에 그랬다면 착한 척 하는 사람, 동정심이 있는 관용적인 것 같은 사람을 연기하는 사람이었다. 그럼 아마도 조제를 떠나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은 결국에는 이 서로를 상처 주고 동정하다가 비참한 파국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영화의 결말은 예상치 못한 새드 엔딩을 맞이하긴 했지만요. 여느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사랑을 하고 이들은 장애를 극복하고 영원토록 함께 했습니다. 이런 진부하고 아주 그냥 통속적인 그런 뻔한 결말을 보여주지 않아서 더욱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그랬죠.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다고. 그저 둘의 관계도 이 기간이 다한 걸 뿐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츠네오는 고장난 유모차를 수리하지 않고 덩그러니 방치된 모습이 보여지는데 여러 장면에서 또 이어지듯이 조제를 예전처럼 아낌없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장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선들이 이제 결국 이별을 하게 될 이 둘의 관계를 이제 보여줬겠죠. 그래서 여행에서 돌아온 뒤에 이제 둘의 사랑도 유통기한이 다 된 음식처럼 이제 시들시들해진 그런 관계가 되었는데 더 이상 예전같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느끼면서도 그래도 몇 개월간 함께 살았고요. 결국 이별을 맞이했습니다. 아마도 그 몇 개월간이 두 사람의 남은 마음을 정리해주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해봐요. 결국 이 조제는 장애를 가졌지만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츠네오가 떠날 때 담담하게 야한 잡지를 줬고요. 츠네오는 담담하게 그걸 받아서 잘 챙겨서 떠나게 되죠. 떠나가는 츠네오에게 이별을 말하는 남자친구에게 제발 떠나지 말고 내 곁에 있어줘. 이렇게 바짓가랑이를 잡으면서 울지 않았습니다. 아주 쿨하고 담백한 이별. 이게 가능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 조제가 힘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겠죠. 타인에게 매달리거나 구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츠네오가 떠나가도 남아있는 조제가 불쌍해 보이지 않는 이유죠. 우에노 주리가 중간에 찾아와서 나도 너 같은 무기가 있어서 그 남자를 잡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니까 조제가 아주 쿨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도 다리를 잘라. 그리고 뺨을 때리는 우에노 주리한테 조제도 지지 않고 뺨을 한 대 치는 이 시종일관 당당한 모습이 저는 상당한 매력으로 느껴지고요. 지금도 이 여배우의 이름과 당시 배역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나약한 비련의 여주인공이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낼 줄 알고 자신의 힘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더 기억에 선명하지 않았나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이 있습니다. 담백한 이별 그리고 강하게 살아남은 자신. 츠네오는 본인이 이별을 고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을 내렸지만
당차게 전동 휠체어에 장바구니를 매달고 생선을 구운 다음에 다이빙하면서 쿵 하고 내려앉는 조제.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그녀의 앞날과 이 변화가 기대되는 엔딩으로 영화는 끝을 맺는데요. 그래서 영화 전체적으로는 이 춘혜오의 시점 그리고 춘혜오의 좀 대사 나레이션으로 시작이 되는데 진행도 되고요. 결국 이 조제의 성장 스토리를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이제 세상 밖으로 독립하여 나온 조제의 모습 계속 기억이 남고요. 느끼는 바가 큽니다. 이 영화들을 보고 또 오랜만에 좀 여러 생각에 잠겼는데요. 결론이 이렇습니다. 추억은 추억 속에 있을 때 비로소 가치가 있지 않을까. 과거 속의 추억보다는 현재와 미래를 조금 더 충실히 살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영화를 보면서도 굳이 뭔가를 꼭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또 이런 생각도 해본 아주 좋은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이것입니다. 인권 스토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